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 실종자 한 명이 사흘 만에 밖으로 구조돼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이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번에 붕괴된 아파트 단지는 전체가 하자투성이었다는 공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25%로 올렸습니다. 최근 5개월 사이 세 번째 인상으로 가계 이자 부담이 9조 8천억 원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에 대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와 관련되거나 일부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은 정지를 시켰지만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는 대신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늘렸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청와대는 NSC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군 당국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북한의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메타버스 일정을 재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인철 전철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1박 2일간 부산, 울산, 경남을 방문해 집도끼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불과 2달 만이죠. 이제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1.25%로 되돌아갔습니다. 사실상 제로금리까지 갔었는데 말입니다. 지난해 8월 인상에 이어 불과 5개월 만에 3차례에 걸쳐 총 0.75%를 올린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겠죠. 지난해 9월까지 전체 가계대출이 1,700조 원을 넘겼는데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이자 부담은 3조 2,700억 원씩 증가하니까 5개월 사이 늘어난 이자 부담만 9조 8천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기준금리는 코로나 전 수준이 됐지만 대출금리는 당시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일반 가계의 이자 부담은 얼마나 더 커지게 될지 최은미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14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3.75에서 5.51%,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른 만큼 시차가 문제지 대출금리 6% 돌파는 기정사실입니다. 기준금리가 똑같이 1.25%였던 2020년 1월 대출금리 수준은 어떨까요? 2020년 1월 31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2.51에서 4.01%입니다.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도 30% 싼데 금리가 6%대로 오르면 이자 부담은 1.5배 커집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서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총량을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얘네들 줄인다는 명분이어서 그렇게 소비자들이 투입이 그만큼 따라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수 어려워가지고 대출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러는데. 문제는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82%가 금리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번 금리 인상으로 최소 연 75만 원가량의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기준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그리고 집값과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손기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직 미국은 금리 인상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상당히 급하게 올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서 나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한국은행이 오늘 인상의 얘기를 하면서 3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네. 이제 물가 상승 그리고 과도한 유동성, 국내 경제 회복 흐름을 뒀는데 우선 물가는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3%가 넘어서 관리 목표인 2%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분간 3%대 상승을 기록하리라 전망되는데요. 이제 돈도 너무 많이 불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중 통화량은 한 해 전보다 12.9% 늘었는데 이는 13년 만에 최고 증가폭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도 경기 호황이었는데 최근 유동성 축소에 나서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길 것이라는 보는 이가 많습니다.
결국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환율이 자극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계속해서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이제 5개월 동안 3번이나 금리를 올렸는데 아직까지도 낮다는 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입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강한 어조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미국이 아직 금리 인상 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테이퍼링을 예정보다 석 달 먼저인 올해 3월에 끝내고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차례까지 인상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나라도 연말에 1.75%까지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이제 물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가는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그리고 물류난이 가장 큰 원인인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일정 부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를 조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가 무려 7%나 올랐습니다. 39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었는데 이제 억눌린 수요가 폭발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오른 게 물류, 병목 현상과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큽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수요 요인이 아니고 공급 요인이라 금리 그렇죠. 인상으로 물가를 낮추는 데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 대출이자의 부담 등의 요인으로 집값 상승을 제한하는 효과는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일까요? 이 집값이나 주식시장은 벌써 많이 차가워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예, 벌써부터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근데 일부에서는 지난해 뜨겁게 달궜던 말인 영끌, B2 이 두 개가 끝났다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에 이미 나선 상태인데 이 때문에 주택은 좀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꺾이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나왔는데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년 7개월 만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다시 오르니까 늘어난 이자 부담이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네. 증시도 이제 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코스피가 오늘 1.36% 하락하면서 2,92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자금이 줄어들면서 하락 국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이자가 당연히 오를 거고 그런데 집값은 더 올랐으니까 서민들에게 집은 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손기준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해 일부 방송을 허용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통화 내용 중에 수사와 관련됐거나 일상 대화 등 사적인 내용만 방송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적인 내용과 구별이 쉽지 않겠죠. 방송 이후 또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신청에 대해 일부 통화 내용은 방송을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가운데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나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하거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 부분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방송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법원이 인용한 일부 녹취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MBC는 김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6개월간 통화한 녹취 내용을 받아 시사 프로그램에 방영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MBC 항의 방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김건희 통화를 방송하기로 한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저지하려는 시민단체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노조와 대치도 이어졌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사옥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민단체가 가로막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에 대한 항의 방문을 시민단체가 저지하려 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편파 방송, 불공정 방송 사태를 항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여 있습니다. 저지를 뚫고 들어간 뒤 건물 안에서는 항의 방문을 규탄하는 방송사 노조와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국힘당은 물러나라! 국힘당은 물러나라! 결국 김 원내대표 등은 박성재 MBC 사장과 20분 정도 면담이 성사돼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을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런 간섭 행위를 하는 이 정당 참 보기 어렵습니다. 당내에서도 잘못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해프닝으로 무시했어야 할 사건을 국민 관심사로 만들어 윤석열 후보를 수렁에 빠뜨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천을 방문해 지하철 1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거리 연설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말을 바꾸는 거짓말쟁이를 뽑으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했습니다.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변화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행정도 빨라야 한다며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정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외계층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장애인 제빵사와 함께 빵 만들기 체험을 한 뒤에는 인천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호선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지상의 공원 같은 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을 배치해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혼잡이 심각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갈등 등 현안 해결과 제2인천의료원 설립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번화가에서 즉석 거리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말 바꾸기 하는 거짓말쟁이를 뽑으면 안 된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또 영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윤 후보의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주장도 비판했는데 마치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에 책임을 돌린 것과 비슷하다고 혹평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합니다. 윤 후보는 경남은 당의 어머니 같은 곳이라며 지지층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 PK 쪽에서 민주당보다 낮게 나오는 지지율이 걱정스럽겠죠.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로 1박 2일간의 부울경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권 교체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한 윤 후보는 창원시에 있는 신신 예식장을 찾아 55년 동안 14,000여 쌍의 결혼 예식을 무료로 지원한 백낙삼, 최필순 부부를 찾았습니다. 이 어려운 분들 이 신신 예식장에서 새 가정을 꾸밀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 후보는 경남은 당의 어머니 같은 곳이라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주먹 구구식 방역 대책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이념 중심의 부동산 정책, 탈원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윤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주적은 북한이란 5글자를 SNS에 남겼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일 울산과 부산을 방문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돌아온 민심을 더 단단히 다지겠다는 전략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지지를 발표했고 선거 일정을 중단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여영국 대표를 만나 소명의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로 쇄신 등판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약뿐만 아니라 중증 탈모 모발 이식에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능 응시 수수료 등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신건강의료비 90%를 건보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부분 다 생활 밀착 공약 등이죠. 김문영 기자가 그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힘든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응을 얻은 지 열흘 만에 탈모약뿐 아니라 중증 탈모 모발 이식에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본인 부담률과 급여 기준은 아직 확정 안 된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이 후보가 이렇게 내놓은 생활 밀착 소확행 공약은 46번째입니다. 이에 질세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번째 심쿵 약속으로 수능 응시 수수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에 세액 공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59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영문 PCR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발급하게 하거나 모든 은행의 모바일 OTP, 즉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의무화하겠다는 쇼츠 공약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뭐야 이거 또 고장났어? 왜 안 돼? 대표님 의외로 촌스러우신데? 후보님 전화 받으세요. 좋아, 빠르게 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정신건강 국가 책임제를 내걸며 정신질환 확진 시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희귀 난치병에 적용 안 되는 건보를 탈모에 적용하거나 병사봉급 월 200만 원을 약속하는 등 쏟아내는 공약들이 필요한 소수보다 다수를 공략하는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후보의 고유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미지 창출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잘한 공약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도의 존재 목적이나 아니면 그 존재 목적에 맞는 우선순위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들이 많다는 거죠. 특정한 계층이나 캐스팅 보터만을 위한 선제적인 공약 발표가 목적이 되면 포퓰리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핫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7%를 얻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뵀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때하고 좀 느낌이 많이 다르세요.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우선 올해 들어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반등한 이유가 뭔지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엔 또 그랬습니다. 2017년 5월에 대선이었습니다. 네네. 넉 달 전인 1월 초에 제가 5%였어요. 2월 달이 돼도 한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처음 10% 두 자릿수로 올라선 게 두 달 전 3월 초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랬죠. 11월 초에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아마도 대선 두 달 전인 연말 연초에 두 자릿수가 되고 그다음 설이 되면 3강에 들 거다. 제 말대로 지켰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 그 양강을 이루고 있는 두 후보가 참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이 안 좋은 느낌들이 많거든요. 그 때문에 오랐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내 원내 정당 후보들을 비교를 해보신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누가 가족 문제가 없는가? 누구의 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인가? 누가 제대로 한 분야에 대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그런 것으로 비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내용이 없었고 그 양 후보에 대해서 반감이 없었더라도 지금처럼 지지율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마 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 TV 대선 토론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다자 토론에 대해서 민주당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그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치 독과점 기업들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뭐 독과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독과점 토론 또는 불공정 토론 심지어는 지금 현재 사실 비호감 1위와 비호감 2위거든요. 네. 비호감 토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민주당에서도 반대를 했어야죠. 민주당에서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아마도 서로가 네거티브에 자신이 있나 봅니다. 네거티브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모시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제가 가면 완전히 판이 바뀔 겁니다. 네. 제가 참여하게 되면 저는 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면 좀 분위기가 어색해지겠죠. 예, 그렇게 보이시는군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단일화를 만약에 안 해서 만약에 민주당 측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은 굉장한 지탄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여러 여론조사가 1대1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오차 범위 밖으로 이깁니다. 윤석열 후보 같으면 거의 비슷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이깁니다. 네. 그러면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확장력이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표를 몰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단일화를 한다면 지난번에 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단일화 했었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말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와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사실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를 했었던 것이 네.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졌다고 하면, 야권이 졌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정권 교체의 분위기는 전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제가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의미는 사실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제가 제일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하고 이번 대선하고 이제 또 치르시면서 좀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난번 대선 때 내가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뭘까? 그리고 또 내가 이것만은 그대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잘했던 거라고 하면 아마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뚜벅이 유사일 겁니다. 저 혼자서 배낭 메고 어디 특정한 목적지 없이 다니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지율도 매일같이 조금씩 올라갔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고요. 네. 제가 잘못했었던 것은 어떤 신문에서 제가 1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요? 네. 예.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드루킹이 작동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드루킹은 전 국민이 보는 정치 뉴스 1등에서 10등까지 거기에 있는 상위 30에서 50개의 그 댓글을 자기들이 조작한 걸로 그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보는 전 뉴스의 전 댓글이 전부 저에 대한 비난인 거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0일 만에 10% 정도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토론회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혹시 그 MB 아바타입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정 표현을 서투르게 하는 바람에 제가 충분히 그렇게 항의를 못했던 게 뭐 제 잘못이죠.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네. 그런데 결국은 다들 드루킹 그리고 김경수
모두 다 지금 형을 받고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책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사병 월급 200만 원 언급한 걸 두고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 월급을 주면은 사병 월급으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사병 월급에 대해서 사실 그 징병제 국가와 그다음 모병제 국가가 월급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모병제 국가는 직업 군인들을 뽑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략 한 120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징병제 국가는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그런 경우에는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징병제인데도 불구하고 모병제를 하는 그 선진국들 그 수준으로 주겠다는 말인데요. 사실 뭐 줄 수 있으면야 좋죠. 근데 문제는 사병들 월급만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병 바로 위가 부사관인데 그분들이 월급이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분들 월급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장교 월급, 장군 월급도 올려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만 해서 국방비가 10조 원 정도 듭니다. 근데 그 10조 원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그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참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도 공장을 봤습니다만 사실은 정부 조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최적으로 잘할 수 있게 정부 부처가 짜여지는데요. 한 부처만 없애겠다, 한 부처만 만들겠다. 그건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를 놓고 나서 꼭 필요한 기능이 이것인데 이게 어느 부서에 있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난 대선 때 전체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양성평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 그게 지난번 공약이었고요. 아마 조만간에 또 이번 공약 발표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보면서 아무래도 참 저 사람은 욕심난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내 편은 아니지만 만약에 한 명씩 콕 집어서 데려올 수 있다면 누구를 데려오시겠습니까? 네, 저 사실 생각나는 사람 많습니다. 저 민주당에도 굉장히 양심적이고 양질의 정치인이 있고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렇게 개혁적인 그런 사실 생각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이합집산하면서 모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명을 콕 집기는 힘들다. 여러 명이기 때문에. 네, 여러 명 있습니다. 이게 다행입니다. 여러 명 있는 사람들하고 나중에 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 시행 중인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방역 패스가 없어도 이젠 마트 등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엔 그러니까 뭘 먹는 곳은 그대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서울 시내 마트와 백화점에 시행 중인 방역 패스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직 의대 교수 등 1000여 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겁니다.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법원 결정 직후부터 1심 본안 판결 선고일에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역 패스 효력이 멈추게 됩니다. 다만 이번 선고는 서울 시내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식당이나 카페 같은 취식시설의 방역 패스는 서울 등 전국에서 계속 시행됩니다. 재판부는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과 마트 등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출입 통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3월부터 적용할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계획도 일단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증 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고가 없는 청소년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백화점과 마트 외에 식당과 카페는 그대로 방역 패스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자영업자들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1, 2주 내에 오미크론 유행이 예상된다며 만약 방역을 풀면 2월 말엔 2만 명이 확진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사적 모임은 6명,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판결 직후 일부 마트는 방역 패스 안내문을 철거했지만 다른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정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방역 패스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 쪽 내부적으로도 그 방역 당국에 좀 문의를 넣은 상태래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방역 당국은 학원 방역 패스에 이어 또다시 같은 효력 정지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음 주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방역 패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복장 터지고 열받는 거죠. 대기업만 풀리고 소상공인은 잡고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하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방역 당국은 다음 주부터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식당과 카페의 밤 9시 영업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은 설 명절을 고려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친지, 가족의 만남, 모임 자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이르면 다음 주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방역 체계도 개편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5천 명까지는 현 방역 체계를 유지하되 7천 명이 넘어가면 동네 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해 양성 시에만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가 도입됩니다. 연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거라 서울시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사회정책부 조희로 기자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법원이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 패스는 그 효력을 중지했습니다. 근데 식당과 카페는 또 놔뒀단 말입니다. 혼란스러워요. 네, 판결이 있고 나서 저희가 여기저기 취재를 해봤는데 현장에서도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식당과 카페 방역 패스는 유지했는데 이걸 보면 결국 방역 패스의 효과는 인정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밤 9시 영업 제한도 어쨌든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인원 제한은 6명까지로 2명 늘었지만 열시란 말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지만 정작 매출에 직격탄이 되는 건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겁니다. 네.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에 대한 집단 소송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299명이 참여하는 집단 삭발식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입니다. 네, 참 큰일입니다. 요즘 확진자도 많이 줄었으니까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좀 완화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는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이 1, 2주 내에 우세종이 되면 다음 달에는 하루 확진자가 2,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최대한 확산세를 눌러놔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방역 효과가 큰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둔 채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사적 모임만 완화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정부도 고충이 있고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집단 반발하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거리두기 기간 안에는 명절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집안에서 모이는 사람 수도 6인으로 제한이 되는 겁니까? 지난번 명절 때도 왜 인원 제한이 있었잖아요. 아쉽지만 맞습니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거주 공간이 동일하거나 아동,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유행이 되면은 방역 체계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줄인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하루 만에 2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넘으면 곧바로 대응 단계를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뭐 빨리 사람들을 병원에서 내보내겠다는 뜻입니까? 병상을 비울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중등증 격리병 등의 입원 기간을 7일로 제한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격리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죠. 다만 오미크론 확산이 급격히 늘어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줄이 길어지고 검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못 받는 거예요? 네, 만약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대응 여력이 부족해지면 고령층이나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고요. 나머지는 동네 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거나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해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먹는 치료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처방이 시작된 거죠? 어제 들어온 거. 그렇습니다. 팍스로비드가 전국의 약국과 생활치료센터에 배송돼 처방이 시작됐는데요. 전체 2만 1,000명분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3,000명분 정도가 배분됐고 부산에 1,073명분 정도가 배분됐습니다. 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먹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 중증 위험이 있는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들부터 처방받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조희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극초음속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데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한 데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보란 듯이 쏜 거죠. 임성재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북한이 평안북도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북한이 최종 성공을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사흘 만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후 북한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탐지하였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는 비행거리 430km, 고도 36km로 탐지했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는 한편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2차례 극초음속 미사일과 다른 것으로 전해진 일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새롭게 부과한 제재,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입장과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작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긴장이 조금 더 고조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사일 발사 8시간 전 북한은 미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외무성 담화를 발표했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 행동의 일부는 관심을 끌려는 노력으로 생각한다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후속 동향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실종된 작업자 1명이 조금 전 구조되긴 했지만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늦은 걸까요? 그럼 나머지 또 5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세한 소식 사고 현장 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실종자는 정확하게 언제 구조된 겁니까? 어제 오전 위치가 확인된 실종자 1명이 오늘 저녁 6시 49분쯤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로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는 어제 오전 11시쯤 지상과 지하층 사이 계단 난간에서 발견됐지만 주변에 장애물이 많아 발견부터 구조까지 30시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구조자의 신원은 병원으로 이송한 뒤 파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다른 실종자 5명 위치는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조대와 구조견에 내시경 카메라까지 투입해 현장을 살펴봤지만 실종자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 위치를 알 수 있는 단서인 마지막 작업구역을 파악하기 위해 현대산업개발 측에 CCTV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위태위태해 보이던데 건물 쪽으로 기울어진 그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젯밤부터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을 해체할 1,200톤 이동식 크레인 부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품 조립이 완료되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현대산업개발은 안전한 해체 작업을 위해 약한 지반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반이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반 보강을 실시하고 지반의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조립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크레인 붕괴 우려로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한 주변 주민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는 17일까지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해체 작업이 언제 완료될지 정확하지 않아 한숨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노동청과 함께 현장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며 조만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실시된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고수습본부에서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건물보다 타워 크레인이 더 먼저 붕괴했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마치 타워 크레인에 먼저 문제가 생겨서 건물이 무너졌다는 주장으로 들리죠. 취재해보니 사실 당시 크레인 작업은 강풍으로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과 크레인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종자 가족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 직전 콘크리트를 붓던 현장 작업자들은 타워 크레인 쪽에서 먼저 펑 하는 굉음이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공개된 콘크리트 타설 영상에서도 끼익 소리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이를 두고 타워 크레인에 먼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지대가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먼저 차빨리 물어나서 거기에 작업자들을 먼저 죽었지. 그 대피할 시간을 다 줬어요. 내가 봤을 때는 35층, 6층 그 사이에서부터 물렸다. 하지만 당시 타워 크레인은 초속 10m 이상 강풍으로 작업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무게는 60톤가량으로 건물에 비해 무거운 편은 아니고 다른 현장도 모두 외벽에 붙어 고정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타워 크레인을 붙잡고 있는 외벽 강도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콘크리트 품질이 떨어지면 제대로 굳어도 다시 말해 양생이 잘 되어도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8대를 잡아놨는데 금이 갔다든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사하면.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입건된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의심을 가죠.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항상 가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가리고 숨겨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 공사에 의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붕괴된 201동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해당 아파트는 4개 동이 지하로 다 연결돼 있는데 하중을 받는 지하층에 하자가 수두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벽에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 있고 기둥 일부가 떨어져 나간 곳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단지 전체가 위험하다는 얘기도 되죠.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붕괴한 건물은 2단지 201동입니다. 아이파크 2단지는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지하로 연결돼 있습니다. 1년 전쯤 촬영된 2단지 지하층입니다. 벽면에 사람 주먹보다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또 다른 벽면은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안 돼 10cm 정도 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나고 30몇 층짜리 건물이 지하 4층부터 하자인데. 39층에 하중을 받는 지하층 기둥은 밑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100점짜리 건물은 없거든요. 한 7, 80점이 평균이라 치면 거기는 한 40점, 50점.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는 압박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기가 많이 늦었다고 급하다 얘기는 하죠.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증언은 더 황당합니다. 한바 식당이라도 가면 그 작업자들이 지하고 뭐고 너무나 부실공사가 심해가지고 큰일 날 현장이니까 주변 사람들 절대 여기 입주지 말라고 저한테. 전문가는 2단지 전체에 대한 안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장 시공 상태를 보면 지금 이 건물만 됐었을 거라고 생각지는 저는 않습니다. 옆에 있는 동까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했지만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붕괴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김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흉악범 누가요? 네, 며칠 전 미국에서 그 돼지 심장을 인간에게 이식을 최초로 성공했다는 뉴스 보셨죠? 예, 그런데 심장을 이식받은 이 남성이 34년 전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예, 34년 전에 한 남성을 흉기로 9차례나 찔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건데요. 피해자는 19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07년 숨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신기술로 흉악범을 살린 셈이 됐는데 현재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피해자 가족이 심장 이식 뉴스를 보고 이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 가족들은 그 심장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갔어야 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의 반응도 냉랭합니다. 미국은 현재 하루에만 17명이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 숨지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이 생명구제 절차를 먼저 받는다는 건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병원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모든 환자를 배경이나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긴 뭐 의료인 입장에서는 의료 기록만 봤지 뭐 전과 여부 같은 것까지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참 영화 소재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인이 한 번 이상 봤다. 그럼 저도 봤겠죠? 네. 뭡니까?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2016년 국내 업체가 제작한 동료 핑크퐁 아기 상어 체조 영상이 최근 유튜브 사상 최초 10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78억 전 세계 인구가 최소 한 번 이상 봐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인데요. 조회수에 따른 재생 시간을 합치면 약 4만 3천 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4만 3천 시간이 아니라 4만 3천 년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2위, 3위 조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콘텐츠가 전세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네, 2위는 그 미국 가수 루이스 폰시의 히트곡 데스파시토인데 한 23억 뷰 정도 1위랑 차이가 나고요. 3위는 60억 뷰의 동료 조니 예스파파 영상입니다. 네,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러네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좋아하는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독성 강한 노래와 율동이 결합했고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플랫폼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저렇게 세계를 주름 잡는다니까 참 뿌듯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무지한 애정? 형용모순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영상부터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가 보니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습니다. 간식을 주자 쇠상자 틈 사이로 백구 한 마리가 빼꼼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물구조단체가 트럭 아래 조그마한 쇠상자에 갇혀있던 강아지를 구조했는데요. 구조 당시 이 강아지는 운동을 제대로 못해 다리에 근육도 별로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무지한 애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견주가 그럼 저것도 설마 애정이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견주는 이게 너무 짖어서 집안에 기를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강아지를 좁은 공간에 가두는 게 학대고 위험하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견주는 동물구조단체가 강아지를 데려가려고 하자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 역시 견주를 많이 좋아했다고 하는 걸 보니 때리거나 하는 뭐 이런 학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호단체 측은 가정에서 키울 수 없는 조건이면 사육을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긴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한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치매 노인 폭행. 설마 우리나라 소식은 아니겠죠?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소식인데 얼마 전에 그 경북 김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CCTV 영상을 보면 센터 직원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80대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듭니다. 할머니가 팔을 들고 저항했지만 오히려 할머니의 손발을 잡고 내동댕이 치는데요. 할머니는 우측 갈비뼈 3대가 부러졌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할머니는 뼈도 잘 안 붙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할머니를 왜 폭행한 겁니까? 이거 어떡해요? 네, 센터 측에선 할머니가 난폭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설 직원이 할머니에게 뺨을 맞았다고 해서 처음엔 가족들이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정황이 이상해서 경찰 신고까지 하고 나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호센터 원장과 직원 5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휴, 어머니를 저게 맡겨놓고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노인 폭행이네요. 그런데 아시아계면은 뭐 혐오 범죄입니까? 네, 이번에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후드티를 뒤집어 쓴 한 남성이 앞서 걸어가던 사람을 강하게 손으로 밀칩니다. 가해자는 35살 전후의 흑인 남성으로 추정되고 피해자는 70세 전후 아시아계 여성인데요. 현지 언론은 아시아계 혐오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아유, 저기 약자한테 저러는 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저 가해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가해자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있어요. 네. 노인이 쓰러진 장소에서 이 모든 과정을 목격했던 한 시민이 남성의 뒤를 따라가 주먹을 날립니다. 남성은 휘청거렸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약자를 폭행한 데 대한 응징을 사건 목격자가 대신한 셈입니다. 별도로 오클랜드 현지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가해 남성과 피해 노인의 신원을 찾고 있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물론 뭐 폭력은 용납될 수 없겠지만 소위 후련한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픽뉴스 김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고가도로에서 오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배달 오토바이 기사 2명이 숨졌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이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을 잇따라 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돌로 찌그러진 트럭 주변에서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도로에는 잔해들이 널려 있고 한쪽에서는 사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심폐소생술이 이뤄집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물레동 도림고가 차도에서 차량 오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1톤 트럭이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2대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뒤에 오던 트럭과도 부딪혔습니다. 뒤따라 오던 승용차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사고가 끝났습니다. 오토바이 기사 둘이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심폐소생술 경찰이 어차피 여기서 한다고 사람들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배달기사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4명이 다쳤습니다. 충격으로 가림막을 넘어 인도까지 튄 파편이 당시 사고의 여파를 보여줍니다. 사고 트럭을 운전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월 추경 예산 편성은 1951년 한국 전쟁 이후 71년 만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단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됩니다. 초과된 세수는 올해 4월 결산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새해 첫 추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보다 더 걷어들인 세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초과 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14조 원입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도 기존보다 1조 9천억 원을 더해 5조 1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거친 세금을 주로 활용할 방침이지만 결산을 맞춰야 쓸 수 있는 만큼 우선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방침입니다. 세수 예측을 3번이나 틀린 기획재정부 수장은 또 사과했습니다.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정부는 다음 주까지 세부적인 추경안을 마련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 날 1월 추경을 발표하면서 재정과 통화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강원도와 경기도 등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전방 지역 905만 제곱미터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남녀 피겨의 간판 차준환, 유영 선수와 함께 이번 베이징 은반을 빛낼 우리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예림, 이시형 선수인데요. 대선배인 김연아의 특별한 응원을 받고 도전하는 첫 올림픽에서 더 멋진 연기를 약속했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손을 들고 뛰는 아름다운 타노 점프에 우아한 스핀 연기로 베이징행 티켓을 거머쥔 김예림. 김연아가 추천해준 음악 사랑의 꿈과 프로그램으로 올림픽에 진출한 김예림에게 김연아는 우상이자 다정한 선배입니다. 연락이 먼저 와주셔가지고 허리 부상 있다고 들었는데 잘 버텨줘서 심지어 더 잘해서 정말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고난도 4회전 점프로 한국 남자 싱글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티켓 2장을 따낸 이시영. 대학 선배 김연아의 응원이 든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티켓 한 장 따고 왔을 때 잘 봤다고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힘이 났었어요. 두 사람 모두 허리 부상을 안고 있지만 매일 12시간 넘는 피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올림픽에서 혼신을 다한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태 선수 생활을 했던 것 중에서 정말 가장 잘해서 가장 좋은 그런 무대로 남기고 싶어요. 많이 설레고 떨리지만 열심히 응원과 사랑해 주신다면 끝까지 잘 최선의 경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4대륙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최종 점검에 나서는 김예림과 이시영. 베이징 은반 위에서 국민들에게 최고의 하트를 보내기 위해 인생 최상의 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국내 알파인 스키의 남녀 간판 정동현과 강영서 선수는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4회 연속 올림픽행을 확정한 정동현의 국가대표 선발전 핫클립에서 확인하시죠. 오늘 아침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수직 하강하며 무척이나 추웠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 한낮에는 영상권까지 기온이 쑥 올랐습니다. 주말 동안 추위는 주춤해서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늘 표정이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모레는 충청과 남부 내륙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눈의 양은 적게는 1cm 안팎에서 최대 5c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지방 내일 밤부터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은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에는 주말 동안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광주와 여수, 울산의 한낮 기온 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륙과 동쪽 지역에는 대기의 메마름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낮 기온 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맑은 날이 많겠지만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